어제 출간한 트럼프 2.0 시대가 단 하루 만에 품절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 책을 받아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미처 책을 준비하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쇄소를 풀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그 조작의 진실을 밝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 조작됐다 그러면 무슨 음모론이냐?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여론조사도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읽는 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대선 초박빙 실제 판세는 다릅니다. 이런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냐? 트럼프는 단 한 번도 해리스한테 진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근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의 항목을 진짜 하나하나 세심하게 분석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노이즈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던 건데요. 자, 이게 미국의 언론사만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많은 여론조사가 사실상 조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이 조작의 방법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언론사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원하는 지지율을 만들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이후에 CBS의 여론조사가 얼마나 튀었는지 여기서 한눈에 보이시죠? 자, CBS의 여론조사 7월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플러스 3으로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튀는 여론조사가 언제 나오느냐?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때 해리스 지지율이 4%나 높게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해리스의 지지율이 아주 뜨겁게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 CBS 기사는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아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대선 토론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이거든요. 거기다가 CBS라는 이렇게 알려진 언론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큰 관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52%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48%로 완전히 해리스가 압도한 것처럼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니까 한국 언론도 CBS 기사니까 이거 믿을 수 있겠지 하고서 앞다퉈서 받아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대선 토론 직후라서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 제가 보기에는 해리스한테 유리하게 나오도록 무려 3가지 작전을 썼거든요. 이게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쓰는 방법인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론조사 질문 개수가 진짜 많았습니다. 무려 59개나 됐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평균 질문 개수는 몇 개나 되나? 이렇게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응답자한테 너무 많은 질문은 응답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응답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은 이를 고려해서 질문의 수를 제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상 몇 개 하느냐? 일반적으로 20개 또는 40개 정도 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20개나 40개를 한다 해도 이 질문을 다 하고 나면 보통 10분이 넘게 걸립니다. 심지어 20분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59개쯤 되면 야,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긴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지식 한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긴 여론조사를 트럭 운전을 하시는 이런 130만의 트럭 운전사분들 그리고 제조업 근로자 또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농장주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30분씩 어떻게 전화를 받습니까? 59개쯤 되면 중간에 전화를 끊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대부분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많으면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중간에 전화를 끊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제외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59개의 질문이 있으면 59개의 질문을 전부 다 답변한 사람만 여론조사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예외는 있겠지만 어쨌든 몽땅 다 답변을 한 사람만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길어서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린다.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빠집니다. 그러니 트럼프 지지자를 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질문의 개수를 아주 많이 늘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교묘하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트럼프 지지자가 이 전화를 받다가 열받게 만들면 되거든요. 열받으면 중간에 전화를 끊죠. 한 59개 질문인데 한 38번째 질문에 열받게 하는 그런 질문을 넣는다. 그럼 전화를 끊어버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론조사에서 제외됩니다. 38번 질문에 어떤 게 있었느냐? 자, 트럼프가 총 맞은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39번째 질문으로 CBS가 어떤 질문을 배치해 놨느냐? 올해 트럼프 캠페인의 정치적 수사가 트럼프에 대한 위협을 조장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별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 질문을 넣었다는 건 진짜 의도가 뻔하게 보이죠? 트럼프가 평소에 계속해서 과격하게 말했기 때문에 총 맞을 짓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트럼프 지지자를 열받게 만드는 질문을 39번째로 넣어놨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 39번 질문을 견디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지지자는 여론조사에서 상당수가 제외되게 됩니다. 자, 근데 진짜 심각한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3번부터 44번까지 질문, 여기에 어떤 질문을 넣느냐?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죠. 불법 이민자가 아니라 그냥 이민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이민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미국인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채워준다. 여기에 찬성 7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4번 질문도 이렇게 이민자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질문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46번 질문. 그런데 이민자들이 개 고양이를 잡아먹는다고 트럼프가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전화 끊어 이렇게 강요를 한 것과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CBS 이 46번째 질문은 정말 핵심적인 문제들이 담겨 있는데요. 일단 불법이란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서를 만들었느냐? 아시다시피 최근 대선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 사는 IT 이민자들이 이웃 주민들의 애완견과 고양이를 먹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 질문에서 불법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이민자들은 환영한다. 그런데 불법 이민자만 반대할 뿐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민자라고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IT immigrants. 불법이란 단어가 빠져 있죠. 그러면 완전 열받는 겁니다. 이것들이 불법이란 단어를 뺐네? 뚝 전화 끊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들이 전화를 끊어버려서 트럼프 지지율이 낮게 나오게 됩니다. 불법이란 단어를 빼면 왜 안 되느냐? BBC 뉴스에서 뭐라 그랬냐? 그날 나온 기사인데 도널드 트럼프는 IT 출신의 불법 이민자들이 오하이오주의 작은 도시에서 애완동물을 잡아먹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BBC에서 보도했죠. BBC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면서도 이 불법이란 단어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지엔 불법이란 단어가 없거든요. 이건 일부러 했다고밖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46번째 질문에 개, 고양이 질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51번까지 무려 6개 질문을 개와 고양이에 연관된 질문을 나열했습니다. 아니 59개 질문 가운데 6개를 개, 고양이 질문을 했다. 지금 이거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을 진짜 조사하기 위한 건지 트럼프 지지자를 여론조사에서 거르기 위한 질문서인지 이게 진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 이래도 전화 안 끊을래? 라고 한 것 같아요. 자, 46번부터 51번까지 무려 6개를 연속으로 개고양이 질문을 해대니 이걸 버틴 트럼프 지지자가 굉장히 적어지겠죠. 자, 49번 질문 같은 경우 어떤 질문이냐? IT 이민자와 애완동물에 대한 주장이 오하이오에 있는 IT 공동체의 위협을 조장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거 완전히 트럼프 지지자 열받으라고 만든 질문이죠. 전화 끊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여론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러면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처럼
착시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질문을 다 버티고 59번까지 전화를 끊지 않거나 또는 인터뷰를 계속하거나 또는 이 설문을 계속 작성하거나 이런 사람들 당연히 해리스 지지자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CBS 지지율을 보면 9월 20일에는 해리스가 52%, 트럼프가 48%로 해리스 지지율이 높아진 것처럼 나타났는데 10월 25일에는 해리스 지지율이 50%, 트럼프 지지율이 49%로 트럼프가 따라잡은 것처럼 나타났죠.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10월 25일자에는 질문 자체가 45개로 축소됐고요. 트럼프한테 불리한 질문이 삭제됐습니다. 왜 갑자기 삭제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같은 CBS 조사라 하더라도 트럼프한테 불리한 질문을 삭제하면 이렇게 트럼프 지지율이 곧바로 올라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론을 조작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해리스한테 유리한 질문을 퍼부는 방법도 아주 효과적인데요. 특히 초반에 해리스한테 우호적인 질문 한 3개에서 5개 요 정도만 해도 트럼프 지지자는 초반부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특히 해리스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수법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왜냐? 해리스가 처음 등장했으니까 정말로 핑계 좋게 해리스한테 우호적인 질문을 정말 쏟아 넣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해리스가 새로 등장했는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리스가 이번 대선 토론에서 어떤 점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월즈를 지명한 게 해리스의 어떤 약점을 보완해 줄 것으로 보입니까? 이런 질문, 해리스한테 계속 유리한 질문들만 하면 트럼프 지지자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럼 역시 또 통계에서 빠지게 되죠. 해리스의 지지율을 가짜로 끌어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이렇게 유리한 질문을 퍼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해리스가 역전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는지 그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죠. 대선 토론 이후에 과도하게 해리스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저는 그 높게 나온 질문지들을 하나하나 연구했습니다. 진짜 모두 다 연구를 하는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한테 불리한 질문을 왕창 넣거나 아니면 해리스한테 유리한 질문만 왕창 넣거나 이런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해리스가 아무리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여론조사 평균에서 하나하나 수작업을 통해서 저만의 여론조사 평균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왜냐? 이런 방법의 여론조사는 사실상 조작된 여론이기 때문에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트럼프가 이 여론조사 평균에서는 한 마이너스 2% 정도로 2% 진 것처럼 나타났을 때 그때 이렇게 여론 조작이 된 여론조사를 빼버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플러스 1%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균이 바뀐 겁니다. 자, 트럼프는 전국 지지율에서 마이너스 2%라도 사실상 경합주에서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조작된 걸 빼버리니 플러스 1%가 나오니 저는 아주 자신 있게 해리스가 한 번도 트럼프를 역전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던 겁니다. 자, 이게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하우스 이펙트 요인을 제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여론조사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우스 이펙트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CBS라든가 ABC라든가 미국에서 해리스한테 과도하게 우호적인 그런 언론사들 그리고 트럼프한테 우호적인 그런 언론사도 있습니다. 소수지만 이런 데들을 빼버리고 독립 여론조사만으로 이렇게 평균을 내면 진짜 정확한 여론조사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트럼프가 이긴다고 봤고 중간에 해리스가 아무리 이겼다고 우리나라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해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책을 계속 석 달 동안 써내려갔고 그리고 책을 미리 인쇄하는 결단까지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언론사들만 여론조작을 할까요? 저는 한국이 더 심할까봐 걱정됩니다. 사실 오늘 컨텐츠는 미국을 빗대서 한국을 걱정하는 컨텐츠입니다. 한국의 주류 언론이 과연 질문지를 객관적으로 작성할까요? 여론조사 기관은 사실 을이거든요. 언론사가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언론사가 질문 순서를 결정하면 대체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여론조사 기관들의 한계입니다. 게다가 주류 언론보다 더 심각한 건
각 정당에 좀 연줄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사실상 정치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론조사 기법보다 더 나쁜 방법, 더 악랄한 방법으로 여론 조작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걸 걸러낼 방법이 정말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게 만들려면 여론조사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이 규제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이걸 감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이 여론 조작을 감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 또는 이 정치인들하고 연결된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계속해서 여론 조작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쓴 이 트럼프 2.0 시대는요.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들 사이에서 여러분들께 진실에 가까운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왜 됐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몰고 올 앞으로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 그리고 투자 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박종원의 지식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